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세계사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역사라고 하면 무언가 두껍고 무거운 고서나 오래되어 빛 바랜 자료들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이 세계사 속에는 우리가 누구이며 인류가 어떻게 오늘날에 이르렀는지 깨닫게 해주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쳤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인더스 문명. 돌에 새겨진 인도의 역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많은 수메르 도시 국가가 생겨날 무렵 동쪽으로 약 3,000km 떨어진 인도 반도에서는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거대한 암석 기반의 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 폐허로 남았지만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이 도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채로웠던 인더스 문명의 초기 역사를 엿볼 수 있었지요. 인도의 역사는 다양한 출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전설,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밝혀져 왔습니다. 그중 힌두교에서 전하는 인도의 기원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황제 바라타가 강력한 문명을 뒤로하고 떠났다는 내용이지요. 고대 도시 유적인 메르가르와 모헨조다로는 과연 이런 역사적 기록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타오르는 불길의 나라. 대부분의 고대 문명처럼 인더스 문명도 강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나라 이름 인도는 사실 산스크리트어 신두에서 나왔습니다. 신두는 넓게는 많은 양의 물이 모인 곳을, 구체적으로는 거대한 겐지스 강을 뜻합니다. 힌두라는 단어도 같은 어원에서 나왔지요. 그러니 인도라는 이름은 바로 겐지스 강에서 따온 셈입니다. 인도인 대부분은 자신의 나라를 바라트라고 부릅니다. 백성과 통치자의 보호 아래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을 뜻하지요. 아메리카가 이탈리아 탐험가이자 지도 제작자 아메리고 베스푸치에서 따왔듯 바라트는 고대의 전설적인 황제 바라타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통일 인도 제국을 물려받아 오랜 시간 잘 통치했다고 합니다. 고대 인도의 방대한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에 그의 삶이 대략적으로 설명되어 있지요.
바라타의 전설에 영감을 준 실제 인물이 있다면 아마 고대 인더스 문명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대략 기원전 6000년부터 기원전 1500년까지 지속된 인더스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복잡하게 발달한 문명 중 하나입니다. 인더스 유적지를 살펴보면 복잡하게 설계된 도시를 볼 수 있고 실내 화장실과 공공 수영장 같은 첨단 시설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도시 설계자들에게도 고대 인더스 문명 유적들은 흥미로운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연구자들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이 문명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지요. 베일에 쌓인 암석 도시. 역사가들은 증거가 될 만한 기록들을 얼기설기 잘 모아 엮습니다. 그러나 활용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기록이 없다면 전적으로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대표를 만듭니다. 고고학자들이 바로 역사 연구의 과학수사대인 셈이지요. 그들은 물리적인 증거를 찾아내 수집하고 보존하며 과거에 있었을 법한 이야기들을 재구성합니다. 인더스 문명의 경우 당시에 사용된 언어를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재구성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고대 인더스 문자는 겉보기에는 주변 지역의 글자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짤막한 문장의 의미를 꽤 맞추기조차 쉽지 않아 인더스 문자가 사실은 진짜 문자가 아닐 수도 있고 서명이나 브랜드 로고와 같이 개별적인 상징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문자를 해독할 수 없으니 실마리를 찾은 곳은 바로 도시입니다. 모헨조다로와 메르가르 같은 도시들은 수천 년 전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고대 문명이 탄생하고 번영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더스 문명은 멀리 서쪽에 위치했던 수메르 문명에 비견할 정도로 규모가 컸고 서로 교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헨조다로에서 정말 핵폭발이 일어났을까?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서인지 인더스 문명 유적지와 유산에 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더스 문명의 대표 유적지인 모헨조다로의 핵폭발설을 잠시 살펴봅시다. 몇 년 전 한 다큐멘터리 방영을 계기로 모헨조다로가 핵폭발로 파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유리질의 도자기가 발견되었는데 핵폭발의 강한 열기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요. 그러나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유리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유적의 상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기에 핵폭발과 같은 재앙이 일어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잘못 알려지고 오해받는 부분도 있었지만 인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도라는 나라의 기반이 되었지요.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더 연구하고 밝혀낼 부분이 많습니다. 히타이트 제국, 최초의 강력한 무장국가. 인류는 아주 오랜 기간 부족, 촌락, 도시와 같이 비교적 작은 집단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최근 몇 세기 동안 이 작은 집단들은 합쳐지거나 더 큰 제국에 강제로 흡수되었지요. 기원전 13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인 중동에서는 이미 비슷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북쪽에는 히타이트 제국이, 남쪽에는 이집트 신왕국이 들어섰으며 남동쪽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자리 잡았지요. 초기 세 제국 중 가장 강력했던 히타이트는 이집트를 지배하고 바빌론을 침략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철기를 사용했던 그들의 무장 전차는 탱크처럼 빠르게 적을 정찰하고 습격하면서 전투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동시에 히타이트는 고대 제국 중 가장 너그러운 법률과 민법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에 정복지에서 강력한 법과 질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책에서 히타이트 제국에 관한 내용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력을 유지한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입니다. 고작 한 세기 정도 지난 기원전 1200년경 히타이트의 농업체계는 붕괴되어 이집트로부터 곡물을 실어와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십 년 후에는 아시리아가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샤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꽤 오랜 기간 히타이트에 맞설 나라는 없었습니다. 히타이트와 이집트 두 제국의 결합. 히타이트 제국이 전성기에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히타이트의 왕자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뻔한 사건이지요. 이야기는 파라오의 저주로 유명한 투탕카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오랫동안 투탕카멘이 살해되었다고 추측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지요. 히타이트의 옛 기록을 살펴보면 투탕카멘의 왕비로 추정되는 안케세나멘이 기원전 1325년에 히타이트 왕 수필룰리우마 1세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남편으로 삼도록 보내주세요. 신하 중에 남편감을 고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두려워요. 혼란스러운 전국에 남편을 잃은 그녀의 절박함이 묻어나지요. 편지를 받은 수필룰리우마 1세는 아들 잔난자를 이집트로 보냅니다. 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니 과연 안케세나멘이 두려워할 만했지요. 히타이트의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 관료들은 잔난자 왕자까지 살해했고 이후 두 나라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어쨌든 안케세나멘이 수필룰리우마 1세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점은 당대의 히타이트가 이집트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력한 국가였다는 사실을 말해주지요. 이집트와 히타이트 왕가의 결합은 결국 1세기 후 이집트의 람세스 2세가 히타이트 공주 마하토르네 페레루레와 결혼하면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이집트 신왕국, 고대 이집트의 황금기. 보통 남아있는 유적과 유물을 보고 그 문명을 역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지금까지 고대 이집트만큼 강렬한 유산을 남긴 문명은 없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대피라미드, 그보다 규모는 작지만 인상적인 수많은 신전과 조각상, 그리고 독특한 상형 문자로 종교와 사상을 기록한 문헌을 잔뜩 남겼습니다. 이집트는 북쪽의 히타이트, 동쪽의 아시리아와 세력 다툼을 하던 기원전 1300년경에 이미 오랜 역사와 수수께끼 같은 전통,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가득한 신비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550년부터 기원전 1077년까지 이집트를 다스린 제 18, 19, 20 왕조의 파라오들은 이집트가 아직 젊은 신생 국가이며 무궁무진한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신왕국이라 부르며 이집트의 긴 역사 속 몇몇 황금기 중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아케나텐 왕의 아톤 숭배가 단일교의 시작. 고대 이집트는 조화로운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성직자와 사람들은 신전에서 각각 운명, 역사 등 정해진 영역을 관장하는 다양한 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353년경부터 기원전 1336년까지 재임했던 파라오 아케나텐은 여러 신 중 태양신 아톤을 특별히 숭배했습니다. 그는 아톤이 우주의 근본적인 힘을
관장한다고 믿었지요. 여러 신을 믿으면서도 그중 하나를 최고 신으로 받드는 형태를 보통 단일 신교라고 합니다. 아토네임을 능가하는 신은 없다는 아케나텐의 주장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수많은 종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격적인 아케나텐의 믿음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도시를 건설하고 수도를 옮기며 논란은 더 심해졌지요. 아케나텐은 아톤을 기리기 위해 수도 테베에서 북쪽으로 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새로운 도시 아마르나를 건설하라 명령합니다. 그렇게 수도를 옮긴 후 아마르나는 약 10년간 도시계획, 예술, 건축 분야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아케나텐이 사명했고 수도는 다시 테베로 옮겨갑니다. 이후 아마르나는 버려진 고대 도시로 당시 문명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가 3000여 년 후 고고학자들에게 발견되지요. 아마르나와 달리 과학자들이 열심히 찾고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케나텐의 왕비 네페르티티의 무덤입니다. 아마르나에서 발굴된 그녀의 흉상은 고대 미인의 기준처럼 여겨지지요. 고고학자들은 그녀의 무덤이 아들 투탕카멘의 무덤과 비밀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리라 추측하지만 실제로 발굴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녀의 무덤을 찾아낸다면 이집트 신왕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새로운 보물창고가 되겠지요. 알렉산더 대왕, 세계주의의 기반을 다지다.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오랜 시간 연맹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제국으로 통합해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연맹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중요한 업적이지만 그가 남긴 최고의 유산은 단연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 대륙에 걸쳐 영토를 확장하며 아버지보다 더 빼어난 업적을 남겼지요. 전 세계를 지구 공동체로 의식하고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개념을 세계주의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세계주의의 시초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전의 그 어떤 군주보다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죽이고 정복하며 세계주의의 기반을 다집니다. 그가 침략했던 국가들이 서로 연결되며 간접적으로 형성된 유대관계는 여러 다른 형태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필리포스 2세의 그리스 정복. 기원전 404년 말,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국가 연맹 체계에서는 한 세력이 계속해서 우위를 차지하기가 어려웠지요. 스파르타의 지도자들은 아테네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권력을 차지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로부터 10년도 지나지 않은 기원전 395년,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은 테베, 아테네, 코린토스, 그리고 아르고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후대에 코린토스 전쟁으로 알려진 이 세력 다툼은 수십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371년 스파르타는 레욱트라 전투에서 테베에 패하고 군사적 패권을 잃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세기 동안 계속 자치권을 유지했지만 다시 그리스를 지배하지는 못했지요. 그렇다고 테베가 세력을 넓히고 강대국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쯤 마케도니아가 역사의 중심에 등장합니다. 기원전 330년대 후반, 필리포스 2세는 이미 상당히 많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차지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마케도니아 군대는 기원전 338년에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테베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지배했지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는 여전히 도시 국가 연합이었지만 마케도니아의 군사와 함께 움직이느라 하나의 제국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를 손에 넣은 필리포스 2세는 국력을 총동원해 페르시아를 침공하기로 결정합니다. 페르시아는 200년 전쯤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고 적국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기원전 336년 페르시아 침공을 준비하며 민심과 자금, 물자를 끌어들이고 있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제국을 호령했던 그가 허무하게도 수행원의 칼에 찔려 암살당한 것이지요. 운명을 받아들인 알렉산더 대왕. 필리포스 2세의 영토 확장의 꿈은 왕위와 함께 알렉산더 대왕, 정식 명칭은 알렉산더 3세에게 넘어갑니다. 영토 확장은 얼핏 보면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20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할 임무를 띠고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며 그렇게 자랐던 패기 넘치는 젊은이였지요. 알렉산더는 왕자 시절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명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야 할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강조했지요.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배우며 알렉산더는 천명이나 명백한 운명과 비슷한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뛰어난 군사교육을 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마어마한 군대, 백성들의 신임, 탁월한 전술과 능력, 인상적인 롤 모델, 그리고 페르시아 정복이라는 미완의 계획까지 모두 물려받으며 알렉산더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업을 하나하나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가 사냥감을 쫓는 포식자 같았다면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는 쫓기는 사냥감과 같았습니다. 알렉산더의 공격을 받으며 다리우스 3세는 심적으로 불안하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 고뇌했을 것입니다. 다리우스 3세는 40대 초반에 제국을 물려받았고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보다 고작 몇 살 적은 나이였습니다. 알렉산더가 강력한 지배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조국 마케도니아가 나날이 강성해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며 자란 반면 다리우스는 수십 년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궁정 내 온갖 암투를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한술 더 떠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는 알렉산더가 침략하기 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키루스 대왕과 다리우스 1세의 위대한 업적은 희미해졌고 페르시아와 각지의 지도자들은 그 업적조차 회의적으로 보고 있었지요. 다리우스 3세는 영토 문제는커녕 왕위 보전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선왕은 독살을 당했고 그 전임 왕 역시 독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리우스는 처음에는 알렉산더가 그렇게 위협적인 적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재위 초기 알렉산더에게는 그리스를 상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시 국가들의 반란이었지요.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테베는 주변국들과 손잡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반란을 진압하고 테베를 파괴했고 이후 누구도 그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통치자였다면 그리스 전체를 제대로 통합하는 데만 일생이 걸렸겠지만 알렉산더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는 그리스를 제패하고 재빨리 페르시아로 쳐들어가 정복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페르시아와 이집트 정복. 알렉산더 대왕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페르시아의 지방들이 이미 새로운 통치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이집트에 도달했을 때 그곳의 지도자들은 크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항복했고 알렉산더를 죽은 자들의 신인 오시리스의 육체적 화신이자 새로운 파라오로 추대하며 환영했지요. 그렇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와 주변 지역을 정복해 나가던 기원전 331년 말, 다리우스와 아케메네스 왕조는 이름만 남은 허수아비와 같았습니다. 알렉산더는 기원전 330년 페르시아 관문 전투에서 다리우스의 군대를 결정적으로 무찔렀고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로 행진에 들어가 아케메네스 왕조를 영원히 무너뜨렸습니다. 겨우 6년 만에 아버지의 오랜 수건 사업을 완수한 것이지요. 더 이상 정복할 영토가 없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자비하게 정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페르시아인을 싫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의 꿈을 물려받았고 그 과정에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알렉산더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는데 모두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적수였던 다리우스 3세를 영웅으로 존중했습니다. 페르시아가 패배한 이후 쫓기던 다리우스가 친척에게 죽임을 당하자 알렉산더의 군대는 그 친척을 잡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다리우스 3세가 사망하자 그의 어머니와 부인은 알렉산더 대왕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케메네스 왕조를 정복한 후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 국경을 페르시아 너머까지 넓혔지만 다음 목적지였던 인도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인도 정복이 점점 어려워지자 당연히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졌지요. 기진맥진한 알렉산더의 군대가 겐지스 강에 도착했을 때 잘 정비된 인도의 대군이 그들에게 맞서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도군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보이지 않자 부하들은 알렉산더에게 후퇴해야 한다고 했고 알렉산더는 눈물을 보이며 그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더 이상 정복할 영토가 없어 울었다고 하지요. 하지만 훗날 몽골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넓은 영토를 정복하며 이는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 아마 알렉산더는 더 이상 세상을 정복하지 못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의 군대가 지치고 기진맥진한 상태를 이겨내고 계속 전진했다 하더라도 결국 인도군에 패배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역사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전설이 아니라 비운의 왕 알렉산더에 대한 교훈이 되었겠지요. 이후 알렉산더 대왕은
바빌론에서 새로운 군사작전을 준비하다가 알 수 없는 사건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중국의 전국시대, 진시황 공자 손자. 중국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영토는 4번째로 넓은 나라입니다. 사용하는 언어만 300가지가 넘고 공인된 민족만 56개에 이르며 그만큼 문화도 다양하고 영향력이 커서 때때로 하나의 국가보다는 대륙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사실은 고대에도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그래서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을 던질까 합니다. 중국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통일 국가가 되었을까요? 진시황의 전국 통일. 5천년 역사 중 전반기에 중국은 하나의 국가라기보다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 가까웠습니다. 고대 국가들은 그 나라를 중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세계 지도의 중심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진나라가 중국 전체를 지배하기 전까지 중국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전쟁을 벌이던 전국시대 말에 등장한 진시황이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진나라를 세웠지요. 진나라는 중국을 잠시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하며 훗날 통일 국가가 따를 만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현대적이었던 공자의 사상. 고대 중국 철학은 그리스 철학만큼 풍부하고 심오했지만 서양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철학자 중 서양학자들이 그나마 진지하게 연구한 인물은 공자였습니다. 그는 답을 찾거나 정해진 공통규범에 따라 살아가려 애쓰기보다 양심을 갈고 닦아 미덕을 쌓아야 세상에 잘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특정 습관을 기르며 좋은 특성을 개발할 수도 나쁜 특성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공자 철학의 핵심 사상입니다.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엄격하게 신분을 구분했던 서양사 기준으로는 상당히 급진적인 생각이었지요. 또한 태어날 때부터 자신과 후손이 통치자가 될 운명이었다고 믿었던 중국 황제들도 공자의 사상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공자의 사상인 유교를 금하고 책을 불태웠습니다. 유학자들을 죽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유교를 억압하려던 시도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진나라의 뒤를 이어 기원전 202년에 등장한 한나라는 유교에 관대했고 결국 3세기경 삼국시대에
유교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 사상이 되었지요. 손자와 손자병법. 중국의 전설적인 장군이었던 손자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조금 더 이른 시기였다는 설도 있지만 오늘날 유명한 역사학자들은 그가 전국시대 인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쓴 전술서 손자병법은 수천 년간 전쟁터 안팎에서 전략 지침으로 활용되었고 지금 보아도 참신하고 실용적입니다. 장수나 군인이 아니어도 살면서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곱씹을 만한 조언들이었지요. 손자병법의 내용 일부를 함께 살펴봅시다. 모든 전쟁의 바탕은 속임수다. 공격할 수 있을 때는 공격하지 못하는 것처럼 군사를 움직일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적과 가까이 있을 때는 멀리 있다고, 멀리 있을 때는 가까이 있다고 믿게 해야 한다. 적을 꿰어내기 위해 미끼를 내밀어라. 적을 혼란시키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전쟁을 오래 끌어 이득을 본 사례는 없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군대를 포위할 때는 도망갈 여지를 남겨두라. 궁지에 내몰린 적을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 마라. 장군은 5가지 약점으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다. 첫째, 무모함 때문에 파멸에 이를 수 있다. 둘째, 비겁함 때문에 포로가 될 수 있다. 셋째, 모욕을 당하면 조급한 성미가 치솟을 수 있다. 넷째, 예민하고 섬세하면 쉽게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다섯째, 부하를 지나치게 배려하면 곤경에 빠질 수 있다. 어떤가요? 지금 보기에도 심지어 전쟁터의 장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이지요. 손자병법은 오늘날에도 스테디셀러로 널리 읽히며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소카 황제. 불교를 믿었던 정복자. 아소카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도 잔인한 정복자였습니다. 동시에 평화를 추구하는 불교의 성인으로도 추앙받지요. 역사상 이런 인물은 상당히 독특하며 거의 유일합니다. 아소카는 마우리아 제국의 3번째 황제였습니다. 기원전 268년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 마우리아 제국은 이미 인도 대부분과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일부까지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반도 동쪽 해안에는 끈질기고 강인한 칼링가 왕국이 버티고 있었지요. 아소카의 최우선 과제는 칼링가 왕국의 정복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종교를 가지게 되었지요. 그는 불교를 믿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몇몇 질문을 던졌습니다. 불교 신자 황제는 제국을 어떻게 통치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면서 어떻게 물질적인 부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역사상 가장 대규모 군대를 지휘하면서도 폭력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소카 황제는 세계를 영원히 바꾸어 놓는 방식으로 질문들에 답했습니다. 자신의 영토 확장에 대해 참회한 왕. 불교는 아시아의 주요 강대국들을 재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석가모니의 고향인 인도가 가장 먼저 불교의 영향을 받았지요. 아소카 황제가 권력을 잡았을 때 불교는 아직 신생 종교였습니다. 선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전통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후에 인도에서 인기를 끄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자리 잡지도 않은 때였지요. 이때 불교는 아직 희미한 흐름에 불과했고 사실상 교파가 생기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소카 황제가 불교를 믿게 된 일은 다신교 국가였던 고대 이집트의 아케나텐이 태양신 아톤을 특별히 더 숭배했던 일이나 훗날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보다 더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황제로서 안정적인 제국을 통치하고 적군을 성공적으로 토벌했다면 종교적으로 큰 변화를 주도할 만큼 충분한 힘이 있었겠지요. 아소카는 불교에 귀의했고 불교가 그의 통치 방식에 영향을 준 만큼 불교의 확산에 널리 기여했습니다. 불교에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가 있습니다. 삶은 원래 고통스럽다는 것이 첫 번째 진리이자 불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이런 고통은 욕망으로 인해 생기고 욕망을 버리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8가지 덕목인 8정도를 계속해서 수행하면 열반에 들 수 있다는 것이 나머지 3가지 진리였지요. 불교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우선 아소카는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만 후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빈두사라의 영토 확장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소카처럼 제국을 통치하며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영토 확장을 완수한 후에 그게 사실 악한 일이었다고 반성하는 경우는 역사 속 어느 시대에도 찾아보기 힘든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속죄와 인권의 돌기둥. 많은 지배자가 자신의 업적을 실제보다 더 훌륭하게 포장하고 기록해 여러 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소카 황제는 반대로 속죄의 글을 남겼지요. 기원전 268년부터 232년까지 아소카는 높이 15m가 넘는 삼석주에 사과문을 새겨 제국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이 돌기둥들은 주로 석가모니의 생애와 관련이 있거나 그가 순례했던 장소 등 중요한 유적지에 세워졌지요. 아소카는 이 석주에 자신의 정복 전쟁에 대한 참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 통치자들을 대신해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도 새겼습니다. 아소카 황제의 석주는 세계 최초의 구속력 있는 인권 문서 중 하나로 인정받습니다. 이후 생긴 일들도 이 기둥에 새겨졌고 그렇게 역사가 기록되었지요. 이 석주들은 인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석조 유물 중 하나로 인도사의 중요한 건축물이자 마우리아 양식을 잘 보여주는 예술사적 기념물이기도 합니다. 인더스 문명, 돌에 새겨진 인도의 역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많은 수메르 도시 국가가 생겨날 무렵 동쪽으로 약 3,000km 떨어진 인도 반도에서는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거대한 암석 기반의 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 폐허로 남았지만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이 도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채로웠던 인더스 문명의 초기 역사를 엿볼 수 있었지요. 인도의 역사는 다양한 출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전설,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밝혀져 왔습니다. 그중 힌두교에서 전하는 인도의 기원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황제 바라타가 강력한 문명을 뒤로하고 떠났다는 내용이지요. 고대 도시 유적인 메르가르와 모헨조다로는 과연 이런 역사적 기록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타오르는 불길의 나라. 대부분의 고대 문명처럼 인더스 문명도 강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나라 이름 인도는 사실 산스크리트어 신두에서 나왔습니다. 신두는 넓게는 많은 양의 물이 모인 곳을, 구체적으로는 거대한 겐지스 강을 뜻합니다. 힌두라는 단어도 같은 어원에서 나왔지요. 그러니 인도라는 이름은 바로 겐지스 강에서 따온 셈입니다. 인도인 대부분은 자신의 나라를 바라트라고 부릅니다. 백성과 통치자의 보호 아래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을 뜻하지요. 아메리카가 이탈리아 탐험가이자 지도 제작자 아메리고 베스푸치에서 따왔듯 바라트는 고대의 전설적인 황제 바라타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통일 인도 제국을 물려받아 오랜 시간 잘 통치했다고 합니다. 고대 인도의 방대한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에 그의 삶이 대략적으로 설명되어 있지요. 바라타의 전설에 영감을 준 실제 인물이 있다면 아마 고대 인더스 문명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대략 기원전 6000년부터 기원전 1500년까지 지속된 인더스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복잡하게 발달한 문명 중 하나입니다. 인더스 유적지를 살펴보면 복잡하게 설계된 도시를 볼 수 있고 실내 화장실과 공공 수영장 같은 첨단 시설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도시 설계자들에게도 고대 인더스 문명 유적들은 흥미로운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연구자들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이 문명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지요. 베일에 쌓인 암석 도시. 역사가들은 증거가 될 만한 기록들을 얼기설기 잘 모아 엮습니다. 그러나 활용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기록이 없다면 전적으로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대표를 만듭니다. 고고학자들이 바로 역사 연구의 과학수사대인 셈이지요. 그들은 물리적인 증거를 찾아내 수집하고 보존하며 과거에 있었을 법한 이야기들을 재구성합니다. 인더스 문명의 경우 당시에 사용된 언어를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재구성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고대 인더스 문자는 겉보기에는 주변 지역의 글자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짤막한 문장의 의미를 꽤 맞추기조차 쉽지 않아 인더스 문자가 사실은 진짜 문자가 아닐 수도 있고 서명이나 브랜드 로고와 같이 개별적인 상징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문자를 해독할 수 없으니 실마리를 찾은 곳은 바로 도시입니다. 모헨조다로와 메르가르 같은 도시들은 수천 년 전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고대 문명이 탄생하고 번영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더스 문명은 멀리 서쪽에 위치했던 수메르 문명에 비견할 정도로 규모가 컸고 서로 교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헨조다로에서 정말 핵폭발이 일어났을까?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서인지 인더스 문명 유적지와 유산에 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더스 문명의 대표 유적지인 모헨조다로의 핵폭발설을 잠시 살펴봅시다. 몇 년 전 한 다큐멘터리 방영을 계기로 모헨조다로가 핵폭발로 파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유리질의 도자기가 발견되었는데
핵폭발의 강한 열기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요. 그러나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유리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유적의 상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기에 핵폭발과 같은 재앙이 일어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잘못 알려지고 오해받는 부분도 있었지만 인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도라는 나라의 기반이 되었지요.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더 연구하고 밝혀낼 부분이 많습니다. 히타이트 제국, 최초의 강력한 무장국가. 인류는 아주 오랜 기간 부족, 촌락, 도시와 같이 비교적 작은 집단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최근 몇 세기 동안 이 작은 집단들은 합쳐지거나 더 큰 제국에 강제로 흡수되었지요. 기원전 13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인 중동에서는 이미 비슷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북쪽에는 히타이트 제국이, 남쪽에는 이집트 신왕국이 들어섰으며 남동쪽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자리 잡았지요. 초기 세 제국 중 가장 강력했던 히타이트는 이집트를 지배하고 바빌론을 침략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철기를 사용했던 그들의 무장 전차는 탱크처럼 빠르게 적을 정찰하고 습격하면서 전투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동시에 히타이트는 고대 제국 중 가장 너그러운 법률과 민법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에 정복지에서 강력한 법과 질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책에서 히타이트 제국에 관한 내용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력을 유지한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입니다. 고작 한 세기 정도 지난 기원전 1200년경 히타이트의 농업체계는 붕괴되어 이집트로부터 곡물을 실어와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십 년 후에는 아시리아가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샤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꽤 오랜 기간 히타이트에 맞설 나라는 없었습니다. 히타이트와 이집트 두 제국의 결합. 히타이트 제국이 전성기에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히타이트의 왕자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뻔한 사건이지요. 이야기는 파라오의 저주로 유명한 투탕카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오랫동안 투탕카멘이 살해되었다고 추측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지요. 히타이트의 옛 기록을 살펴보면
투탕카멘의 왕비로 추정되는 안케세나멘이 기원전 1325년에 히타이트 왕 수필룰리우마 1세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남편으로 삼도록 보내주세요. 신하 중에 남편감을 고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두려워요. 혼란스러운 전국에 남편을 잃은 그녀의 절박함이 묻어나지요. 편지를 받은 수필룰리우마 1세는 아들 잔난자를 이집트로 보냅니다. 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니 과연 안케세나멘이 두려워할 만했지요. 히타이트의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 관료들은 잔난자 왕자까지 살해했고 이후 두 나라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어쨌든 안케세나멘이 수필룰리우마 1세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점은 당대의 히타이트가 이집트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력한 국가였다는 사실을 말해주지요. 이집트와 히타이트 왕가의 결합은 결국 1세기 후 이집트의 람세스 2세가 히타이트 공주 마하토르네 페레루레와 결혼하면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이집트 신왕국, 고대 이집트의 황금기. 보통 남아있는 유적과 유물을 보고 그 문명을 역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지금까지 고대 이집트만큼 강렬한 유산을 남긴 문명은 없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대피라미드, 그보다 규모는 작지만 인상적인 수많은 신전과 조각상, 그리고 독특한 상형 문자로 종교와 사상을 기록한 문헌을 잔뜩 남겼습니다. 이집트는 북쪽의 히타이트, 동쪽의 아시리아와 세력 다툼을 하던 기원전 1300년경에 이미 오랜 역사와 수수께끼 같은 전통,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가득한 신비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550년부터 기원전 1077년까지 이집트를 다스린 제18, 19, 20 왕조의 파라오들은 이집트가 아직 젊은 신생 국가이며 무궁무진한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신왕국이라 부르며 이집트의 긴 역사 속 몇몇 황금기 중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아케나텐 왕의 아톤 숭배가 단일교의 시작. 고대 이집트는 조화로운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성직자와 사람들은 신전에서 각각 운명, 역사 등 정해진 영역을 관장하는 다양한 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353년경부터 기원전 1336년까지 재임했던 파라오 아케나텐은 여러 신 중 태양신 아톤을 특별히 숭배했습니다. 그는 아톤이 우주의 근본적인 힘을 관장한다고 믿었지요. 여러 신을 믿으면서도 그 중 하나를 최고 신으로 받드는 형태를 보통 단일 신교라고 합니다. 아톤의 힘을 능가하는 신은 없다는 아케나텐의 주장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수많은 종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격적인 아케나텐의 믿음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도시를 건설하고 수도를 옮기며 논란은 더 심해졌지요. 아케나텐은 아톤을 기리기 위해 수도 테베에서 북쪽으로 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새로운 도시 아마르나를 건설하라 명령합니다. 그렇게 수도를 옮긴 후 아마르나는 약 10년간 도시계획, 예술, 건축 분야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아케나텐이 사명했고 수도는 다시 테베로 옮겨갑니다. 이후 아마르나는 버려진 고대 도시로 당시 문명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가 3000여 년 후 고고학자들에게 발견되지요. 아마르나와 달리 과학자들이 열심히 찾고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케나텐의 왕비 네페르티티의 무덤입니다. 아마르나에서 발굴된 그녀의 흉상은 고대 미인의 기준처럼 여겨지지요. 고고학자들은 그녀의 무덤이 아들 투탕카멘의 무덤과 비밀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리라 추측하지만 실제로 발굴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녀의 무덤을 찾아낸다면 이집트 신왕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새로운 보물창고가 되겠지요. 알렉산더 대왕, 세계주의의 기반을 다지다.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오랜 시간 연맹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제국으로 통합해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연맹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중요한 업적이지만 그가 남긴 최고의 유산은 단연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 대륙에 걸쳐 영토를 확장하며 아버지보다 더 빼어난 업적을 남겼지요. 전 세계를 지구 공동체로 의식하고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개념을 세계주의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세계주의의 시초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전의 그 어떤 군주보다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죽이고 정복하며 체계주의의 기반을 다집니다. 그가 침략했던 국가들이 서로 연결되며 간접적으로 형성된 유대관계는 여러 다른 형태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필리포스 2세의 그리스 정복. 기원전 404년 말,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국가 연맹 체계에서는 한 세력이 계속해서 우위를 차지하기가 어려웠지요. 스파르타의 지도자들은 아테네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권력을 차지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로부터 10년도 지나지 않은 기원전 395년,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은 테베, 아테네, 코린토스, 그리고 아르고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후대에 코린토스 전쟁으로 알려진 이 세력 다툼은 수십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371년 스파르타는 레욱트라 전투에서 테베에 패하고 군사적 패권을 잃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세기 동안 계속 자치권을 유지했지만 다시 그리스를 지배하지는 못했지요. 그렇다고 테베가 세력을 넓히고 강대국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쯤 마케도니아가 역사의 중심에 등장합니다. 기원전 330년대 후반, 필리포스 2세는 이미 상당히 많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차지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마케도니아 군대는 기원전 338년에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테베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지배했지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는 여전히 도시국가 연합이었지만 마케도니아의 군사와 함께 움직이느라 하나의 제국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를 손에 넣은 필리포스 2세는 국력을 총동원해 페르시아를 침공하기로 결정합니다. 페르시아는 200년 전쯤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고 적국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기원전 336년 페르시아 침공을 준비하며 민심과 자금, 물자를 끌어들이고 있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제국을 호령했던 그가 허무하게도 수행원의 칼에 찔려 암살당한 것이지요. 운명을 받아들인 알렉산더 대왕. 필리포스 2세의 영토 확장의 꿈은 왕위와 함께 알렉산더 대왕, 정식 명칭은 알렉산더 3세에게 넘어갑니다. 영토 확장은 얼핏 보면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20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할 임무를 띠고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며 그렇게 자랐던 패기 넘치는 젊은이였지요. 알렉산더는 왕자 시절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명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야 할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강조했지요.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배우며 알렉산더는 천명이나 명백한 운명과 비슷한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뛰어난 군사교육을 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마어마한 군대, 백성들의 신임, 탁월한 전술과 능력, 인상적인 롤 모델, 그리고 페르시아 정복이라는 미완의 계획까지 모두 물려받으며 알렉산더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업을 하나하나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가 사냥감을 쫓는 포식자 같았다면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는 쫓기는 사냥감과 같았습니다. 알렉산더의 공격을 받으며 다리우스 3세는 심적으로 불안하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 고뇌했을 것입니다. 다리우스 3세는 40대 초반에 제국을 물려받았고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보다 고작 몇 살 적은 나이였습니다. 알렉산더가 강력한 지배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조국 마케도니아가 나날이 강성해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며 자란 반면 다리우스는 수십 년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궁정 내 온갖 암투를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한술 더 떠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는 알렉산더가 침략하기 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키루스 대왕과 다리우스 1세의 위대한 업적은 희미해졌고 페르시아와 각지의 지도자들은 그 업적조차 회의적으로 보고 있었지요. 다리우스 3세는 영토 문제는커녕 왕위 보전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선 왕은 독살을 당했고 그 전임 왕 역시 독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리우스는 처음에는 알렉산더가 그렇게 위협적인 적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재위 초기 알렉산더에게는 그리스를 상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시 국가들의 반란이었지요.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테베는 주변국들과 손잡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반란을 진압하고 테베를 파괴했고 이후 누구도 그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통치자였다면 그리스 전체를 제대로 통합하는 데만 일생이 걸렸겠지만 알렉산더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는 그리스를 제패하고 재빨리
페르시아로 쳐들어가 정복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페르시아와 이집트 정복. 알렉산더 대왕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페르시아의 지방들이 이미 새로운 통치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이집트에 도달했을 때 그곳의 지도자들은 크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항복했고 알렉산더를 죽은 자들의 신인 오시리스의 육체적 화신이자 새로운 파라오로 추대하며 환영했지요. 그렇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와 주변 지역을 정복해 나가던 기원전 331년 말, 다리우스와 아케메네스 왕조는 이름만 남은 허수아비와 같았습니다. 알렉산더는 기원전 330년 페르시아 관문 전투에서 다리우스의 군대를 결정적으로 무찔렀고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로 행진에 들어가 아케메네스 왕조를 영원히 무너뜨렸습니다. 겨우 6년 만에 아버지의 오랜 수건 사업을 완수한 것이지요. 더 이상 정복할 영토가 없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자비하게 정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페르시아인을 싫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의 꿈을 물려받았고 그 과정에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알렉산더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는데 모두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적수였던 다리우스 3세를 영웅으로 존중했습니다. 페르시아가 패배한 이후 쫓기던 다리우스가 친척에게 죽임을 당하자 알렉산더의 군대는 그 친척을 잡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다리우스 3세가 사망하자 그의 어머니와 부인은 알렉산더 대왕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케메네스 왕조를 정복한 후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 국경을 페르시아 너머까지 넓혔지만 다음 목적지였던 인도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인도 정복이 점점 어려워지자 당연히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졌지요. 기진맥진한 알렉산더의 군대가 겐지스 강에 도착했을 때 잘 정비된 인도의 대군이 그들에게 맞서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도군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보이지 않자 부하들은 알렉산더에게 후퇴해야 한다고 했고 알렉산더는 눈물을 보이며 그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더 이상 정복할 영토가 없어 울었다고 하지요. 하지만 훗날 몽골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넓은 영토를 정복하며 이는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 아마 알렉산더는 더 이상 세상을 정복하지 못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의 군대가 지치고 기진맥진한 상태를 이겨내고 계속 전진했다 하더라도 결국 인도군에 패배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역사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전설이 아니라 비운의 왕 알렉산더에 대한 교훈이 되었겠지요. 이후 알렉산더 대왕은 바빌론에서 새로운 군사작전을 준비하다가 알 수 없는 사건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중국의 전국시대 진시황 공자 손자. 중국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영토는 4번째로 넓은 나라입니다. 사용하는 언어만 300가지가 넘고 공인된 민족만 56개에 이르며 그만큼 문화도 다양하고 영향력이 커서 때때로 하나의 국가보다는 대륙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사실은 고대에도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그래서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을 던질까 합니다. 중국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통일 국가가 되었을까요? 진시황의 전국 통일. 5천년 역사 중 전반기에 중국은 하나의 국가라기보다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 가까웠습니다. 고대 국가들은 그 나라를 중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세계 지도의 중심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진나라가 중국 전체를 지배하기 전까지 중국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전쟁을 벌이던 전국시대 말에 등장한 진시황이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진나라를 세웠지요. 진나라는 중국을 잠시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하며 훗날 통일 국가가 따를 만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현대적이었던 공자의 사상. 고대 중국 철학은 그리스 철학만큼 풍부하고 심오했지만 서양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철학자 중 서양학자들이 그나마 진지하게 연구한 인물은 공자였습니다. 그는 답을 찾거나 정해진 공통규범에 따라 살아가려 애쓰기보다 양심을 갈고 닦아 미덕을 쌓아야 세상에 잘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특정 습관을 기르며 좋은 특성을 개발할 수도 나쁜 특성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공자 철학의 핵심 사상입니다.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엄격하게 신분을 구분했던 서양사 기준으로는 상당히 급진적인 생각이었지요. 또한 태어날 때부터 자신과 후손이 통치자가 될 운명이었다고 믿었던 중국 황제들도 공자의 사상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공자의 사상인 유교를 금하고
책을 불태웠습니다. 유학자들을 죽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유교를 억압하려던 시도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진나라의 뒤를 이어 기원전 202년에 등장한 한나라는 유교에 관대했고 결국 3세기경 삼국시대의 유교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 사상이 되었지요. 손자와 손자병법. 중국의 전설적인 장군이었던 손자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조금 더 이른 시기였다는 설도 있지만 오늘날 유명한 역사학자들은 그가 전국시대 인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쓴 전술서 손자병법은 수천 년간 전쟁터 안팎에서 전략 지침으로 활용되었고 지금 보아도 참신하고 실용적입니다. 장수나 군인이 아니어도 살면서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곱씹을 만한 조언들이었지요. 손자병법의 내용 일부를 함께 살펴봅시다. 모든 전쟁의 바탕은 속임수다. 공격할 수 있을 때는 공격하지 못하는 것처럼 군사를 움직일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적과 가까이 있을 때는 멀리 있다고, 멀리 있을 때는 가까이 있다고 믿게 해야 한다. 적을 꿰어내기 위해 미끼를 내밀어라. 적을 혼란시키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전쟁을 오래 끌어 이득을 본 사례는 없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군대를 포위할 때는 도망갈 여지를 남겨두라. 궁지에 내몰린 적을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 마라. 장군은 5가지 약점으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다. 첫째, 무모함 때문에 파멸에 이를 수 있다. 둘째, 비겁함 때문에 포로가 될 수 있다. 셋째, 모욕을 당하면 조급한 성미가 치솟을 수 있다. 넷째, 예민하고 섬세하면 쉽게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다섯째, 부하를 지나치게 배려하면 곤경에 빠질 수 있다. 어떤가요? 지금 보기에도 심지어 전쟁터의 장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이지요. 손자병법은 오늘날에도 스테디셀러로 널리 읽히며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소카 황제. 불교를 믿었던 정복자. 아소카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도 잔인한 정복자였습니다. 동시에 평화를 추구하는 불교의 성인으로도 추앙받지요. 역사상 이런 인물은 상당히 독특하며 거의 유일합니다. 아소카는 마우리아 제국의 3번째 황제였습니다. 기원전 268년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
마우리아 제국은 이미 인도 대부분과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일부까지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반도 동쪽 해안에는 끈질기고 강인한 칼링가 왕국이 버티고 있었지요. 아소카의 최우선 과제는 칼링가 왕국의 정복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종교를 가지게 되었지요. 그는 불교를 믿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몇몇 질문을 던졌습니다. 불교 신자 황제는 제국을 어떻게 통치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면서 어떻게 물질적인 부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역사상 가장 대규모 군대를 지휘하면서도 폭력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소카 황제는 세계를 영원히 바꾸어 놓는 방식으로 질문들에 답했습니다. 자신의 영토 확장에 대해 참회한 왕. 불교는 아시아의 주요 강대국들을 재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석가모니의 고향인 인도가 가장 먼저 불교의 영향을 받았지요. 아소카 황제가 권력을 잡았을 때 불교는 아직 신생 종교였습니다. 선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전통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후에 인도에서 인기를 끄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자리 잡지도 않은 때였지요. 이때 불교는 아직 희미한 흐름에 불과했고 사실상 교파가 생기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소카 황제가 불교를 믿게 된 일은 다신교 국가였던 고대 이집트의 아케나텐이 태양신 아톤을 특별히 더 숭배했던 일이나 훗날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보다 더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황제로서 안정적인 제국을 통치하고 적군을 성공적으로 토벌했다면 종교적으로 큰 변화를 주도할 만큼 충분한 힘이 있었겠지요. 아소카는 불교에 귀의했고 불교가 그의 통치 방식에 영향을 준 만큼 불교의 확산에 널리 기여했습니다. 불교에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가 있습니다. 삶은 원래 고통스럽다는 것이 첫 번째 진리이자 불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이런 고통은 욕망으로 인해 생기고 욕망을 버리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8가지 덕목인 8정도를 계속해서 수행하면 열반에 들 수 있다는 것이 나머지 3가지 진리였지요. 불교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우선 아소카는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만 후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빈두사라의 영토 확장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소카처럼 제국을 통치하며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영토 확장을 완수한 후에 그게 사실 악한 일이었다고 반성하는 경우는
역사 속 어느 시대에도 찾아보기 힘든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속죄와 인권의 돌기둥. 많은 지배자가 자신의 업적을 실제보다 더 훌륭하게 포장하고 기록해 여러 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소카 왕제는 반대로 속죄의 글을 남겼지요. 기원전 268년부터 232년까지 아소카는 높이 15m가 넘는 사암석주에 사과문을 새겨 제국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이 돌기둥들은 주로 석가모니의 생애와 관련이 있거나 그가 순례했던 장소 등 중요한 유적지에 세워졌지요. 아소카는 이 석주에 자신의 정복 전쟁에 대한 참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 통치자들을 대신해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도 새겼습니다. 아소카 왕제의 석주는 세계 최초의 구속력 있는 인권 문서 중 하나로 인정받습니다. 이후 생긴 일들도 이 기둥에 새겨졌고 그렇게 역사가 기록되었지요. 이 석주들은 인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석조 유물 중 하나로 인도사의 중요한 건축물이자 마우리아 양식을 잘 보여주는 예술사적 기념물이기도 합니다.